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차이나 데이터 스쿨 3일차, 4일차, 5일차를 담당하게 될 중앙대학교 HK 연구교수 김바로라고 합니다. 네. 네. 방금 박정원 선생님이 이미 저 소개를 시켜주시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북경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이제 석사도 북경대에서 하고 이제 박사부터 김현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인문정보학이라는 것으로 박사를 따서 취득했습니다. 김현 교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면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 CD롬도 아시죠? 지금은 검색도 되고 그 CD롬 최초의 CD롬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문 데이터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그 아래에서 인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근데 인문 데이터를 만들기만 했었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왜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문 데이터 분석도 같이 다루고 그리고 시각화도 같이 다룹니다. 네, 시각화 같은 경우 박정원 선생님이 1일차와 2일차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이제 저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지 데이터를 만들든지 뭘 다른 걸 하든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챕터는 다음과 같이 나누고요. 뭐 이거는 보면 되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지금 1시 9분인데 2시까지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뭐 일일이 맞힐 수는 없고, 다만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시로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부산 가는 기차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 뭐 40대 이상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기차표는 전산으로 구할 수가 없었죠. 다 현장에 가서 일일이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다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죠. 이게 3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이미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는 개개인이 구매하는 패턴이 다르겠죠. 나는 이코노미 싫어. 나는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로만 탈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뭐 경유로 해서 가도 좋아. 싼 값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난 편안하게 가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개개인 맞춤형으로 가는 겁니다. 요 차이점이 있는데, 요 차이점이 실제로 구현된 게 뭐냐면은 딥블루하고 알파고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냐? 사유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딥블루 뭔지 아시나요? 옛날에 체스에서, 알파고에서, 바둑에서 사람을 이겼죠, 컴퓨터가. 근데 이제 딥블루는 예전에 체스에서 사람을 이긴 겁니다. 근데 체스는 바둑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은 계산만 빨리 해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딥블루는 그래서 체스를 승리하기 위한 계산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산만 빠르게 하자 주의였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바둑은 계산 빨리 한다고 이길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했느냐? 바둑을 실제로 지금 두고 있는 사람들의 전략은 무엇이냐를 학습시키게 한 겁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르죠. 하나는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거죠. 근데 효율성을 최대화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의 전략을 배워보자의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인간과 컴퓨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우리 이제 원고지에다가 논문 쓰라고 그러면 쓰시겠어요? 절대 안 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스마트폰 뺏고서 이제 스마트폰도 쓰지 말고 전화기도 쓰지 말고 그냥 편지로 주고받아. 절대 안 하죠. 그냥 이미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협업하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다만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딥블루 아까 얘기했죠. 지금 바둑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딥블루가 어차피 체스에서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무조건 컴퓨터가 이기죠. 알파고도 똑같습니다.
이미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람을 이깁니다. 프로조차도. 그랬을 때 어떤 대회가 열리냐면 자유형 체스 대회가 열립니다. 뭐냐? 사람만 참가해도 되고 컴퓨터만 참가해도 되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페어를 이루어서 참가해도 됩니다. 자유형, 말 그대로 자유형 수영할 때 그 자유형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체스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2005년에 재밌는 경기가 있는데 슈퍼컴퓨터하고 체스 달인 조합과 저사양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반인 2명이 붙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일반인이 이겼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왜 일반인이 이길 수 있었느냐? 간단히 말해서 체스 둬보신 분도 있고 안 둬보신 분도 있을 텐데 경우의 수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자살하는 수. 누가 봐도 내가 죽는 수가 있어요. 보나마나. 그거는 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런 수를 연산조차 안 하죠. 근데 컴퓨터는 다 연산합니다. 근데 이 저사양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반인 2명은 그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배제하고 이것만 연산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하고 달인 조합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컴퓨터가 보다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기본이고, 그랬을 때 기존의 인문학에서는 사실 분석이라는 작업과 해석이라는 작업이 병행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같이 했죠, 우리는 인문학에서. 분석하는 게 곧 해석하는 거고 해석하는 게 곧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컴퓨터 시대에는 이걸 분리해 보는 건 어떨까? 어차피 분석이라는 거는 나누고 쪼개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니까 이거 컴퓨터한테 하게 하고 우리는 해석만 하자. 이게 기본적인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인문학자들이 특히 기존의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부족하기도 했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본으로 디지털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비평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이렇게 돼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뭐 옛날 소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디지털적 요소, 뭐 봉신연희에 나오는 나타 아시죠? 나타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로봇하고 연결시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지면은 비평을 하는 거죠. 우리 기존의 문화작품 이용하는 거죠. 근데 왜 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우리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다 쓰시죠. 이메일 다 쓰시죠. 스마트폰 다 쓰시죠. 근데 왜 인문학 연구할 때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될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디지털 문해율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석박사생 또는 박사 졸업생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좀 현재 대학생 혹은 다른 그 대학생을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점점 젊은 사람일수록 뭐가 핵심이냐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원주민. 예를 들어서 제 지금 딸이 30개월입니다. 30개월. 첫째 딸이 30개월인데 얘는 이미 스마트폰을 스스로 열어서 유튜브를 켜가지고 광고도 스킵하고 웃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개월인데 얘 3살도 안 됐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그렇게 하는 걸 봐왔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기기를 준다고 해도 걔네들은 되게 쉽게 합니다. 실제. 뭐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 세대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세대는 카카오톡 하기도 어려워하죠. 실제로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강연이 있습니다. 뭐냐? 카카오톡 설치하기, 카카오톡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기, 카카오톡에서 이미지 보내는 방법. 웃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강의가 되게 많고 되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격차가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보내는 거 뭐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앞으로 10년, 20년 어린 세대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 왜 그걸 못해? 라는 이건 디지털 문해율이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문성합니다입니다. 다들 아시죠? 문성합니다. 문성합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취직률 정말 최악이죠. 저희가 딴 데가 평균이 취업률이 66.2%인데 문과만 56.0%. 딴 데보다 거의 10%가 적죠.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사실
디지털 기술을 인문학 연구에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새로운 연구나 뭐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의가 열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들이야 석박사생들이고 계속 인문학을 연구하겠지만 그리고 전통적인 인문학으로 연구해도 되겠지만 대학생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취업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통적인 인문학 방법만으로 계속 강의를 했을 경우 걔네들의 취업은 여전히 암흑이죠.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학생들 니네들 알아서 스스로 복수 전공해가지고 해 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2021년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 네이티브들은 어떤 네이티브들이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초, 중, 고 등학교에서 SW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SW 교육, 코딩 교육이라는 용어도 쓰고 AI 교육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기본은 다 알고리즘 교육입니다. 그걸 다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2021년부터 한국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기본적인 코딩을 훈련받은 그러니까 저희 다들 대학 들어오기 전부터 영어 공부했잖아요. 기본적인 hello, hi, nice to meet you 뭐 이런 건 다 했잖아요. 대학 들어오기 전에. 그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옵니다. 그 신입생을 누가 가르치셨죠? 저희가. 그러면 그 신입생들에게 가르칠 때 기존의 방식으로만 계속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랬을 때 현재 대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파이썬하고 스크래치라는 걸 가르칩니다.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면 뭐 이름마다 다른데 컴퓨팅적 사고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알고리즘 교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은 똑같습니다. 다 알고리즘 교육입니다.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교양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그러다 보니까 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컴공과입니다. 다 컴공과 하다못해서 지금 박사 졸업 인력도 부족해가지고 석박사생들까지 동원되는 대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 신입생 모두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이 과연 좋기만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알고리즘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구글의 기술 총책임자 피터 노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는 남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술로서 최고인 구글의 기술 총책임자가 하는 말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데이터가 많다고 하죠.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거의 불문율인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명언입니다. 그냥 불문율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저희 인문학 연구하는데 판본도 이상하고 누가 번역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텍스트 가지고 연구하면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근데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우리는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똑같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이런 논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 인명 네트워크 분석.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살짝 갈릴 텐데요. 고구려 왕조실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국인들이라면 중학교 때 이미 기초교육으로 다 배웠어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마치 이런 거죠. 사기 있죠. 시지. 사기가 청나라 시대 칭시지를 토대로 연구를 하는 거죠. 청나라에 사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등재지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걸 레퍼런스로 삼았냐 보면은 박영규가 쓴 한 권으로 읽는 고구려 왕조실록. 마치 이런 거죠. 한 권으로 읽는 노신. 한 권으로 읽는 뭐가 있을까요? 두보? 그런 거를 토대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 논문을 쓰신 분은 화학과 출신입니다. 화학 쪽에서는 단백질이나 화학 구성 물품이 네트워크로 서로 엮이는 거,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인물에다 대입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데이터가 쓰레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 결과는 잘 봐야 박영규가 생각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인명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인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근데 이 논문이 쓰레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알고리즘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논문이 다 쓰레기냐? 아닙니다. 이 다음 수석 논문으로 뭘 했냐면 삼국연의 있죠. 삼국연의 챕터마다 대화가 있죠. 사람마다. 그 대화의 네트워크를 잡아서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이거 유의미해 보이죠? 물론 그분이 그런 복잡한 고민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삼국연의가, 그것도 삼국연의라고 거기 써있지 않아요. 삼국지라고 써있어요. 삼국지가 유명하니까 그냥 대입해 본 걸 거예요.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저는 이분이 용기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전을 했으니까. 다만 인문학자하고 같이 했으면 좀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실제 그 아까 삼국연의도 네트워크 분석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결과는 나와요. 분석은.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분석했다예요. 동적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로 삼국연의를 챕터별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야? 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공학자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인문학자가 주축이 돼서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고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슈즈렁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세계적으로는 중국보다 타이완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디지털 인문학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슈웨이 렁원이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슈즈하고 슈웨이의 차이니까 그 정도 차이인 것 뿐이고, 핵심은 뭐냐면 인문학자가 주축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축이 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요건 제가 분류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인문학 데이터를 설계하는 거, 설계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설계하는 거, 인문학 데이터를 실제로 구축하는 거, 인문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인문학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 인문학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로 대략적으로 이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논문 쓸 때 목차 잡죠. 이게 일종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서는 온톨로지라고 불리는 영역이 이런 목차 잡기죠. 목차 잡기 해보셨잖아요. 목차 잡기 처음에 목차 잡는 거 그대로 가나요? 절대로 안 가죠. 무조건 바뀌어요. 왜냐?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 전개가 달라지면 그 설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만드는 것도. 근데 공학자들은 일단 한국인 공학자들은 중국어를 못 읽겠죠. 중고 중문과 입장에서는. 그리고 고문으로 가면 더더욱 못 읽겠죠. 일단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는데 뭘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일 뿐이지 논문 쓰는 거는 목차만 잡는다고 논문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내용을 채워넣어야 되겠죠. 그 채워넣는 작업, 자료 수집 작업과 대변될 수 있는 게 XML과 RDB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짠다는 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있죠. 뭐 GIS, 지리정보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 언어 분석, 딥러닝, 뭐 이런 수많은 분석이 있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게 있죠. 기존에는 종이로 출력했는데 이제는 종이로 출력 안 하죠. 동영상으로 올라오고 3D로 가고 뭐 이미지로 가고 사운드로 듣고 당연히 그러죠. 근데 우리 인문학 논문은 아직도 기본적으로 종이 출력이죠.
요즘 학회들이 좀 더 바뀌어가고는 있어요. 이제 종이 출력 안 하는 학회들도 많아지긴 하는데 아직도 종이 출력이죠. 종이 출력이니까 거기 안에다가 동영상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죠. 사운드도 못 넣죠. 하다못해서 대부분이 흑백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을 넣어야 돼요. 아직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웹에서 올리고 웹에서 펄 리뷰를 하고 그러니까 상호 리뷰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발행하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이루어지고 논문에다가 동영상도 넣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해석은 빼져 있죠. 왜냐하면 해석은 전통 인문학 방법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쓰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 디지털 기술에서는 절대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석 부분을. 왜냐하면 공학자들은 해석을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얘네들은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인문학자가 오련히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설계라든지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뭐 언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공간 분석, 시각화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개지만 연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어문학에서는 어문학 영역에서 특히나 어학 쪽은 이런 디지털 기술하고 좀 밀접하게 같이 가고 있어요. 어학 쪽. 문학 쪽은 조금 멀리 있는데 어학 쪽은 태생적으로 좀 전산언어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문학을 통칭해서 우리가 문사철했을 때 어문학이잖아요. 문이잖아요. 문학은 결국은 상상과 그 재현이죠. 이게 기호적으로 재현이 되든 아니면은 뭐 언어적으로 재현이 되든 혹은 소설로 되든 시로 되든 어쨌든 상상이고 그 재현이에요. 그랬을 때 이 관련된 성과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시베타라고 불경이 있습니다. 이 시베타 불경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모아놓은 거를 어문학적으로 좀 더 찾기 쉽게 일종의 검색인데요. 예를 들어서 열반이라는 게 있으면은 열반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열반이라는 뜻인데 둘 다 다르게 쓰이는데 어떤 불경에 어떤 시대의 불경에서 이 각각이 어떻게 활용됐느냐 이렇게 궁금하죠. 이거는 따지면 검색인데 이런 구체적인 검색도 표로 나오게 할 수 있게 이거는 지금부터 제가 예로 들어드리는 거는 거의 URL이 같이 있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는 영역에서 가보시면 됩니다. 전 짧게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불경, 해당 불경, 그 언급된 불경의 지리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지리 정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보고 싶겠죠. 그렇게 손쉽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이게 타이완 쪽 건데 그러면은 분석도 웹에서 할 수는 없을까? 그것도 인문학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하는 걸로 라는 발상이 대두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타이완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 중앙연구원하고 각자 경쟁적으로 이런 웹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긴 다 중국어로 돼 있겠죠? 직접 가서 써보셔도 돼요. 샘플도 있고 제가 이걸 다루진 않을 건데 뭐 여기 안에서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이건 타이완 중앙연구원 거 여기 안에서 네트워크 분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웹에서 제공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축약이 돼요. 원래 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단순화시켜가지고 몇몇 기능밖에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는 있지만 UI가 편해요. 인문학자도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쪽에서는 어떤 개념이 대두가 되냐면 디스턴트 리딩이라는 개념. 원거리 읽기의 개념이 대두가 됩니다. 그동안 이거와 상반되는 우리 전통적으로 문학작품 읽기는 크로스 리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매몰돼서 나쁘게 말하면 매몰, 좋게 말하면은 파고들어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한 작품 혹은 한 작품 내에서도 특정 챕터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 물론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방법은 없을까? 더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게 디스턴트 리딩, 원거리 읽기라는 거고요. 그런 걸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홍루몽 다들 아시죠? 홍루몽 같은 경우는 전 앞부분과 뒷부분에 저자가 다르다는 논란이 오랫동안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형태론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글자들과 뒤에 나오는 글자들의 빈도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다르더라. 분명히 빈도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거 기존에 없는 학설이냐? 있었죠. 앞에하고 뒤에하고 문제가 다른 것 같아. 라고 수많은 홍능목 연구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근거로서 제출되진 못했죠. 다만 그거를 지금까지 파고들었던 직관, 어마어마하게 오래 보았던 직관으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듯한데? 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권위에 기댄 거지 그게 구체적인 수치로서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명확하게 출현하는 단어들의 형태가 다른 게 보이면 그거는 반박하기가 어렵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니와 조안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 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당장안청 거기에 그러면은 소설의 공간이 있겠죠. 소설 공간이 있을 거고 그 소설에서 긍정적인 공간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공간이 있겠죠. 이거를 지도 그리고 감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각해 놓은 거예요. 이거 논문 찾아보면 될 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당시에서 나오는 평측의 빈도. 시를 전공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의문의 규칙성이나 실제 당시에 평측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거 기존 연구에 없었느냐?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통계 수치로 안 나왔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의 인문학 연구가 쓸 데가 없냐? 아니요. 쓸 데 있어요. 사람이 정말 몇몇 텍스트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그걸 연구했는 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런 통계 분석 자료 하나 없이 정말 죽도록 파고들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예요. 거꾸로. 다른 걸로 이렇게 명확하게 뭐가 어떤 평측 규칙이 조합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딱 제시해 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플레이슈라고 있는데 유서라고 하죠. 그 사전 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백과사전. 백과사전이 예를 들어서 태평어람이 있고 타이핑 위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문 유치가 있습니다. 이원 레이주 아시는 분은 아시고 어차피 둘 다 백과사전이에요. 네, 백과사전인데 백과사전 보면 분류가 있죠. 뭐 천문, 지리, 뭐 산술, 도가, 도교, 종교 뭐 이렇게 있죠. 현대 백과사전도 그거 똑같이 옛날 것도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항목이 분류 체계가 다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편찬자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우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 건데 이거는 소현성록이라는 한국 소설의 문체 분석한 거. 문체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소현성록 나오는 감정 분석해가지고 그걸 분석한 거. 이거는 대화. 소설이면 대화 있죠. 대화 네트워크 분석한 거. 이거를 여러분들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패턴 분석을 했습니다. 감정의 패턴. 이렇게 주고받죠.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죠. 그러면 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예를 들어서 분노, 기쁨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 자연스럽죠. 기쁨, 분노, 기쁨 이상하죠. 딱 봐도 이상하죠. 근데 이런 패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부정적인 소설, 아니면 비관적인 소설 쪽에서는 슬픔이 좀 더 슬픔 패턴이 많겠죠. 어떤 데서는 기쁨 패턴이 많겠죠. 챕터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화 상대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감정 서사 패턴입니다. 이런 거를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인문학만 재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걸 연구하면 현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AI 스피커 써보신 분? AI 스피커 이렇게 대화하죠. 사실 AI 스피커는 지금 현재는 1대1 대화입니다. 뭘 물어보면 대답하고 딱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점점 발전해가지고 기존의 대화들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할 수 있게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 오늘 너무 짜증나라고 했는데 AI 스피커가 네 그러세요 라면서 어떤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도 아직도 짜증이 나면 더 기쁘게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데에서 이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대화 패턴은. 그러니까 인문학 연구만 한다고 현대에 소위 말해서 돈 버는 거하고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습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시간 관계상 못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공기어라는 겁니다. co-occurrence word라고 하는데 같은 문장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같은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공기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죠. 그래서 나는 밤이면 수줍은 신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줍은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수줍은과 공기어는 밤, 신부, 가슴, 두근, 그를 맞이, 준비 이런 게 같이 나왔죠. 같이 나온 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두 개면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억 개라면 같이 나온 횟수가 1억 개라면 확실히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요즘 최신의 딥러닝도 다 이거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딥러닝도 결국은 같이 나오는 공기어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같이 나왔다는 개념이. 그래서 이 한 문장의 공기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도 이거 나중에 논문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끄러움, 창피함, 쑥스러움, 수치스러움, 수줍음과 같이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줍음 같은 경우는 그녀, 사랑, 결혼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수줍음은 우리가 수줍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성과 관련이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수줍음은. 그 다음에 수치스러움은 대인군자, 도덕, 인성, 법률 뭐 이런 것들. 뭔지 알겠죠? 윤리, 도덕, 법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쑥스러움 같은 경우는 뭐 공연, 거지, 시정, 표현, 표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관련이 있죠? 중국어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비슷한 분석을. 근데 부끄러움과 창피함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오는 게 별로 규칙이 안 보여요. 이 의미는 뭐냐?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고 통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똑같은 거를 딴 데서 똑같이 분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소설에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람의 소설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머니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A라는 소설가와 B라는 소설가가 어머니라고 했을 때 같이 나오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A와 B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개념사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기어 분석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건 개념사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상, 어떤 사상이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사상, 민주사상, 공화사상, 공산사상 다양한 사상이 붙을 수 있겠죠. 이게 시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 개념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어떤 사상이 가장 어느 시대에 유력했고 어떻게 경합을 했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시계열을 추가하면은 개념사의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그놈의 딥러닝. 자, 딥러닝 중에서 이제 한문 쪽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이거죠. 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고전번역원 어떤 기관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한국의 고전들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승정원 일기를 인공지능 번역 기법 있죠? 우리 구글 번역기. 그거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고전 번역기를.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이 못하느냐? 제가 올해 초에 한 실험이거든요. 구글 번역기 있죠. 구글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 번역기를 기반으로 내가 특정 영역을 더 학습시켜가지고 그거의 전문 번역기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기를 써보시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전공, 그러니까 일상 회화 같은 문장을 넣으면은 꽤 괜찮게 번역이 되는데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제대로 안 됩니다. 법률 전문 용어나 아니면은 뭐 고전 용어나 이런 거 집어넣는 순간 이상하게 나오죠. 왜냐? 구글은 결국은 이런 번역기들을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평균적인, 일상적인 말입니다. 일상적인 말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글 번역기는.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수 영역이죠. 특수 영역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용어들은 여기서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하면은 다른 영역에서 엉터리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근데 이 기능으로 통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구글 번역기 학습 많이 돼 있겠죠. 여기다가 제가 넣은 거는 문화유산 관련된 용어들. 예를 들어서 단종이라고 하고 조선 다이너스티, 세조, 킹 세조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 관련된 한국의 역사 관련된 용어들이죠. 이런 용어들을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더 좋은 결과가 한 10점 정도 올라갑니다. 10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구글 번역기가 블루스코어라고 있는데 구글 번역기가 원래 20점 정도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해 정도인데 10점이 더 올라 30점이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괜찮은 번역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학습시킨 게 몇 단어였냐면 한 1200개 세트만 했어요. 근데 10점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10점은 어디까지냐? 문화유산 관련된 거에서 올라간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이 기술은 클릭만 하면은 여기서 적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최대 학습 비용이 $300긴 해요. 이긴 한데 구글에서 초기 사용자는 무료로 $300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구글 아이디 그냥 공짜로 만들 수 있죠. 공짜로 만들어서 한번 돌리셔도 돼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300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이 프로세스에선 제가 나중에 3일차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클릭만 할 줄 알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요. 병렬 코퍼스라고 하거든요. 병렬 코퍼스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거 별거 아니죠. 그냥 쌍이에요. 문장이든 단어든 뭐든 쌍으로 같은 의미를 배열해 놓으면 돼요. 요거를 그냥 파일 열기 있죠. 파일 열기처럼 그냥 올리면 돼요. 어려운 건 뭐냐? 요 데이터셋 자체를 만드는 거. 이거는 이 해당 영역 아니면 모르겠죠.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동시통역 쪽에서도 전공이 있습니다. 아시죠? 법률 전공이 있고 의료 전공이 있고 다 있어요. 왜냐?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인간이. 그래서 법률 전공으로 해가지고 법률 쪽만 전문적으로 동시 통번역하고 의료 쪽만 전문적으로 하고 우리 인간조차 그러는데 컴퓨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특정 영역에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 학습시키는 방법 자체는 요즘은 정말 점점 쉬워져 가지고 클릭만 할 줄 알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적당히 그리면은 고양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면 고양이로 바꿔줘요. 그러면 요거를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반차도라고 있거든요. 반차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옛날에 궁중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그 행사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중국에도 많죠, 이런 거. 이런 거 기술, 픽스2픽스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 코드 다 웹에 공개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데이터셋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셋 모으는 거. 요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모으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어디다 쓸 거냐?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박물관은 반차도만 많이 있는 박물관이에요. 그럼 거기다가는 요거를 사용자들이 직접 그리게 하고 그거를 나만의 반차도 그림이라고 해서 출력해서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두보 아니면 또 유명한 서예가 뭐 있나? 서예가 같은 거 서예가 적당히 한자 그리면은
서해 비슷하게 서해가 서체로 바꿔주게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기술을 응용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기술 자체는 사실 웹에 다 코드가 공개가 돼 있어요. 기술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거의 조금만 1, 2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디어 그리고 데이터 모으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점점 넘어가고요. 이거는 나중에 딥러닝 시간에 더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 관련돼서 보이스가 있죠. 음성. 이건 영어시 같은 건데 포엠 뷰어라는 건데 지금 사이트가 없어져가지고 짜증나는데 발음 기관이 있죠. 발성할 때. 아까 평측하고 비슷한 겁니다. 평측도 결국은 발음 기관 위치가 있죠. 목에. 그거를 구조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스토리 헬퍼 같은 경우는 소설을 모티브로 구별해서 서사 모티브별 서사 구조의 조합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그러면은 게임 같은 거에서 자동으로 스토리를 짜주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모티브를 어떻게 구별하고 모티브와 이 모티브 다음에 다음 모티브가 뭐가 올 확률이 높은지를 누가 해줘야 될까요? 공학자들이 못해요. 그거는 문학자들이 해야죠. 모티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공학자들은.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역사과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사학과 없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저는 사학 출신이기 때문에 사학 쪽에서는 결국은 역사를 기록하는 게 임무예요. 역사를 원래 기록하는 게 임무인데 이제는 이제 사평이라고 해서 옛날에 실록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그 평가하는 게 마치 역사학자의 기본으로 돼 있지만 오히려 역사학자의 원래 본분은 사관이라고 했을 때 기록하는 게 의무예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만드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헌 디지털화한 거 이거 다 아시죠? 요즘은 이것도 쓰지도 않죠. 중국 기본고적고 다 아시잖아요. 사부족. 그리고 이젠 그리고 사전도 디지털화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CBDB 같은 게 있습니다. CBDB 뭔지 아시는 분 혹시나? 네. 하버드 대학교하고 북경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타이완 중앙연구원이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차이나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베이스예요. 중국 인물 사전이에요. CBDB라고 검색하면 나올 건데요. 거기에서 어떤 걸 해놓냐면은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서신을 주고받았다.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의 발문을 지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관계죠. 친구 관계. A가 B를 탄핵했다. 탄허. 하나하나 관계죠. 그런 관계들을 다 입력을 해놨어요. 이거 입력하는 거 공학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당연히 인문학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원문도 못 읽는데. 문제는 뭐냐? 살짝 뒷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획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기술과 데이터 설계를 맡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계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입력 작업을 죽어라 한 거는 제 친구들. 북경대 역사학과 친구들. 사료 보면서 뭐 임명 정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정기 자료 보면서 얘하고 얘는 서신을 주고받았어. 어떤 출처로. 이거 하나하나 입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 노가다죠. 불쌍한 아이들. 저 있을 때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송대사 전공 애들이. 방송부터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CHGIS가 있어요. China Historical GIS라고 해서 뭐냐면은 중국의 역대 지명들 있죠. 지명들 엄청 많죠. 우리 아직도 그거 쓰시는 분만 있을 텐데 담기양 선생님의 단시샹의 그 녹색 책 중국 리다의 D2였나? 리다의 D2였나? 녹색 책 뭔지 모르시나요? 담기양 선생님 거 녹색 책. 지도 좀 보세요. 녹색 책이 있어요. 녹색 책. 담기양 선생님이 상하이 뭐다시요? 뭐죠? 상해 복단대학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좌표값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검색이 되죠. 옛날에 그 지도로 봤을 때에는 옆에 인덱스가 있긴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보기 되게 짜증나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손쉽게 검색을 하면 되죠.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데이터셋이 있긴 있는데 일단 중국 쪽이니까 중국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나중에 가보시면 이거 재밌어요. 근현대 관련된 분들은 가보시고요.
그랬을 때 이런 원래는 코퍼스라고 하거든요. 코퍼스 말뭉치. 자, 고개를 끄덕이는 분을 봤는데 코퍼스 말뭉치라는 말 들어보신 분. 언어학 쪽은 들어보셨죠? 코퍼스 말뭉치 실제로 본 분. 별로 없죠? 코퍼스 말뭉치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여서 생소하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별게 아니에요. 코퍼스라는 게. 이게 원시 코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장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있죠? 텍스트하고 텍스트. 그 다음에 P로 시작해서 슬래시 P로 끝났죠. P가 뭘까요? 패러그래프, 문장. 그냥 여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코퍼스예요. 이걸 좀 더 복잡하게 한 구문 분석 말뭉치라고 있어요. 이거는 구문을 분석한 건데 예를 들어서 국립 슬래시 NNG. NNG가 뭘까요? NNG. 일반 명사. 자, 중앙 NNG. 일반 명사겠죠? 그 다음에 박물관 NNG. 그쵸? 이런 식으로 JKB. JKB가 뭔지 몰라도 대충 아실 거예요. 뭐죠? 조사. 주스. 조사. 조사의 J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하나 한 거예요. 요 데이터를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국어학 전공자 석박사들이 죽어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서. 자, 이제 딥러닝 시대가 돌아왔으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오히려 지금 국립국어원이 이거 만들거든요. 한국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이거 돈 더 받았어요. 왕창 받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이니 딥러닝이니 할 때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왕창 받았어요. 지금 왕창 만들고 있어요. 이거 계속. 돈을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거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 돈 써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은 인문학자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문학자한테만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냐면 아까 전에 요거는 따지면은 요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시멘틱 데이터라는 걸 해요. 시멘틱 데이터. 시멘틱이 뭐냐면 의미. 그래서 위이왕이에요. 중국어로는 위이왕.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말의 의미를 담은 네트워크라는 의미에서 위이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의 네트워크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여. 시멘틱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를 볼게요.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레미제라블을 크리에이터 만든 사람은 빅터 슈고다. 어렵나요? 그냥 SVO죠.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게 시멘틱 형식이에요.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요 중간 연결점이 있다는 게 기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립과 중앙의 사이에 이 연결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얘는 중간 연결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모든 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시멘틱 데이터로 만들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간단하지만 컴퓨터가 처리하면 뭐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쯤 농담으로 아빠의 친구의 아빠의 엄마의 아들의 딸라고 하면은 누굴까요? 이런 식으로 반쯤 농담으로 하죠, 우리가. 근데 컴퓨터는 이걸 연산하기 쉽죠. 삼촌이라고 했을 때하고 삼촌이라고 할 거하고 우리 삼촌이라는 데이터가 직접 없어도 우리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고 아버지하고 형제라는 관계로 연결이 돼 있으면 나하고는 삼촌이라는 걸로 추론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컴퓨터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돼 있으면.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추론 모델이나 뭐 이런 거를 공학자들이 만든다고 쳐요. 이 데이터 자체는 누가 만들어야 되죠? 만약 역사 자료라면 당연히 인문학자가 만들어야 되죠. 문학 자료라면 문학자가 만들어야죠. 만들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철학 쪽 없으시죠? 철학 없죠? 네. 철학은 가능성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온톨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온톨로지가 철학 개념이에요. 네. 철학에서 존재론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상 만물을 일정한 체계 안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개념을 따온 거예요. 디지털에서는 온톨로지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철학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서 트롤리 딜레마 같은 문제가 불거져요. 실제로. 트롤리 딜레마 아시죠? 아나? 몰라? 자, 되게 유명한 윤리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전차가 이렇게 와요. 얘가 직진을 하면 5명이 죽어요. 근데 내가 레바를 당기면은 방향이 바뀌어서 1명이 죽어요. 레바를 당기시겠어요? 안 당기시겠어요? 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 답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전차가 오고 있고 여기에 5명이 죽어요. 계속 가면. 근데 내가 요 다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 1명 있어. 이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면은 전차가 멈춰. 그래서 5명이 살아. 나는 얘를 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5명이 사는데?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유명한 공리주의하고 의무론의 대응에서 나오는 건데요. 둘 다 답은 없어요. 둘 다 지금도 죽어라 싸워요. 답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공리주의, 의무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 쪽이든. 공리주의는 그나마 쉬운데 실제 의무론은 정말 만들기 어려워요. 인공도덕 행위자라고 해서 지금 서울교대 변수영 선생님 팀이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수많은 상황 조건을 다 줘요. 얘가 어떻고 얘가 어떻고 얘가 어떻고 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 모든 조건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서 실제 철학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공리주의나 의무주의나 너무 논리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컴퓨터 배제하더라도 논리 모순이 있다. 그러지 말고 덕윤리라는 걸 해보자. 우리가 우리 예를 들어서 육아철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중용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일 좋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일상에서 적용하기는 사실 되게 애매해요. 덕윤리야말로 컴퓨터로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어쩌라고. 근데 MIT에서 재밌는 실험을 해요. 모랄머신이라는 걸로 실험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 방방 곳곳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설문조사, 서베이를 한 거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썼기 때문에 따지면 확률이죠. 몇 대 몇으로 이걸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돼요. 방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여기에 문제는 나라마다 다른데 사람마다는 안 달라요? 당장에 여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있는데 같은 중국 사람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나요? 절대 아니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앱에서 똑같은 카메라 프로그램도 수많은 게 많죠. 예쁘게 뽀샤시로 나오는 거. 우리 선택하죠. 그거 똑같이 윤리 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불교도다. 난 불교 앱을 쓸 거야. 나는 기독교도다. 난 기독교 앱을 쓸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뭐 이런 거 넘어갔는데 보면은 이걸 한 단계만 더 발전시키면은 나는 공자의 윤리 모델, 맹자의 윤리 모델, 노자의 윤리 모델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문학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안 하고 핵심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새로운 편한 방법이 있으면 우리 편한 방법을 쓰자. 그리고 어차피 인문학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거 추구해도 나쁠 거 없지 않냐. 디지털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디지털이라고 혐오하지 말고 디지털이라고 공포에 떨지 말고 할 거 하자. 라는 게 지금까지 배경이고요. 네, 2시 2분인데 죄송한데 2분 초과했는데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의 이해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